정말 영화처럼 극적인 탈북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어떤 분을 모셨습니다. 네. 2015년 군인 신분으로 탈북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김지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망가 불려와 병막, 도망가 불려와 병막.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군인의 신분으로 두만강을 건너온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탈북하는 과정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걸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영가보다 더한 저의 탈북터를 공개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군대 가려고 군대 가면 출세한다고 남자들은 꼭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는 네. 그렇게 군대를 어렵게 가서 왜 탈북을 하게 됐어요? 전 3년 만에 그러니까 좀 자리를 잡았어요. 고향에 휴가를 딱 왔는데 휴가를 받았어요. 네. 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그러니까 고모한테 그러니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전화를 받는 분이 그러니까 왜 아니냐 하니까 자기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찾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4살 때 헤어졌으니까 어떻게 아들이 찾아오냐. 한국으로 왔던 거야, 아버지는? 네네. 이 해가지고 고민하던 상태에서 이게 내가 그냥 북한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10년 동안 하면서 뭐 입당도 못할 건 뻔한 거고 아빠 때문에 입당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도 못 갈 거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그냥 뭐 살면 희망이 없지 않나.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좀 탈영이라고 봐야 되죠. 그냥. 그러니까 이탈해가지고 좀 북쪽으로 언성이라는 곳에 왔어요. 네, 운석. 네, 언성이라고 와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 뭐 브로커 뭐 그런 거 다 내세우고 하잖아요. 전 그냥 혼자. 브로커 없이? 네, 혼자 그냥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잘 안다 이런 정국에 있어가지고 북한 국경경비대 보면 이렇게 잠복초가 이렇게 축축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강이 합수되는 그런 그러니까 양쪽에 있더라고요. 저 길로 넘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 5시에 그냥 가차비까지 접근해가지고 돌담을 이렇게 쑥 넘었는데 그 막 짜갈 밟는 소리가 와작와작 밤엔 진짜 세잖아요. 근데 여느 때는 그 국경경비대가 포천하게만 그냥 들어가 자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때는 제가 떨어진 옆에서 자고 있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위험해 막 적군자 처리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걸린 거예요? 네, 그게 걸렸죠. 창고 앞에 그냥 딱 섰죠. 그래가지고 2명이었었는데 또 한 명은 그냥 거처하게 알릴라 가고, 그러니까 한 명이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뭐 한 5년 동안 그러니까 총 가지고 막 장난치고 했는데 창고 앞에 실제로 섰는데 그 진짜 이만한 총구멍이 대포구멍보다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러라 해가지고 딱 그냥 돌아서서 한 2, 3m 거리를 두고 딱 가다가 막 그 가는 도중에 이대로 잡혀가서 죽냐, 차라리 뭐 가다가 총에 맞아 죽는 게 더 편하지 않냐, 뭐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무작정 돌아섰어요. 그 군인을 향해 돌아섰는데 어머. 딱 봤는데 네, 구식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안전장치를 안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였어요, 그게? 네. 대단하다. 안전장치를 안 내리고 그리고 군무 서는 사람들은 위에다가 공탄 세 발을 무조건 놔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하고 그러니까 뭐 경고하고 섰 해가지고 빵빵 쏴가지고 안 서면 쏘게끔 그게 규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전장치를 내리고 격발을 당기고 그러니까 공탄은 뭐 한 3m 정도에서 맞으면 화상 입을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시간을 타산해가지고 뛰어야 된다. 여기서 뛰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한 2발자국 걸어가다가 바로 돌아설면서 그 총구를 발 빵 찼어요. 총구를 발 빵 찼어요. 한국에 출신자네. 액션 영화인데 스릴 만점이에요, 지금.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이렇게 탈북을 하거나 뭐 중국 통해서 탈북을 하는데 이 자리에요. 휴전선을 넘어서 바로 탈북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 휴전선. 제일 힘든 데 아닌가요, 거기가?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와.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DMZ 넘은 사람. 진짜예요. 아니, 어떻게 넘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DMZ 안에 있었으니까 나는 GP에 있었으니까 빨리 올 수 있었고 별로 넘을 생각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그 제대가 다가오는데 사회로 나가야 될 운명이 됐으니까 아무런 미련도 없이 내 결심에 의해서 넘어왔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아유, 안양천이라 한번 갔다 올까? 이거 아니잖아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화살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뢰 많고. 그러게. 뭐 다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철책을 지피 앞에 철책을 넘기 전에 그때는 3,300볼트를 넣지만 이게 사람을 끌어당겨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쳐버립니다. 숨겨내는구나. 한 3, 40cm 닿으면 확 쳐서 나가 자빠지면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 스위치를 저녁에 10분, 아침에 10분 스위치를 내립니다. 왜 내려요? 왜? 자기네 병사들이 그 어슬어슬하면 거기 쫙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자기네 사람 붙어 죽을까 봐 나갈 때 내리고 또 아침에 철수할 때 내리고. 근데 내가 이제 마침 그 스위치를 관리하는 그 책임자로서 초서장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운명이. 중사, 하사, 상등병 밑에 부하가 3명 있는데 네. 내가 딱 그 떠나면서 저 그놈 보고 중사 보고 말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스위치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남한에 넘어와서 그 지키를 갔어요. 아, 근데 그놈이 아직도 스위치를 기다리고. 언젠간 돌아오실 거야. 이 스위치를 딱 내린 다음에 그냥 잽싸게 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뢰밭입니다. 그러니까 지뢰라는 건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밟으면 그냥 발목이 여기가 똑 잘라요. 그러니까 이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땐 자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잡히니까 북한군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제가 총 30발을 딱 장진을 했어요. 그 GP에는 한 3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나를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은 한 20명도 채 안 됩니다. 20명까지 쫓아오면 내가 30발이니까 넉넉히 쏘아주고 한 발은 내가 지뢰를 밟았을 때 자살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계산을 하고 왔는데 다행히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지뢰도 밟지 않고 근데 저는 또 국군 초소가 정면에 있는데 가깝게 골로 가는 채 하다가 38선을 넘자마자 이제 90도를 탁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지피로 갔죠. 그래야지 북한군이 쫓아오면 내가 일로 갔거니 하지 90도 꺾어서 갔으리라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서도 밤에 통과했으니까 남쪽 그 지피 밑에 왔는데 내가 그 북한 우리 병사들 훈련시키던 이제 호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빽빽 불었습니다. 호각을. 빽빽 불어가지고 국군 보초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어디서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북에서 왔어 그랬습니다. 반말했다가 또 얻어 터지지 않겠나 생각했던 뭐 나도 거참이니까. 거참이. 그러니까 그냥 GP가 그냥 발가락 뒤집혀. 그리고 이제 한 10명의 군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총 들고 있고 그들도 총 들고 있고 나도 총 들고 있었죠. 일단 적이니까 아직. 근데 다가오는데 군인들이 체격도 좋고 말이에요. 옷도 잘 입었어요. 멋있고. 아주 태도가 부드럽습니다. 뭐 이르질 않고 그냥 부드럽게 나와서 딱 가까이 오더니 총을 내놓으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젠틀해. 총 달라는데 잽싸게 줬죠. 뭐 내가. 그전까지 반말 다 하시고. 지피 안에 들어갔는데 나는 준비된 상태고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이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경직돼 있는 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 인상 밖으로 나타났어. 조금 있더니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세상에. 이기겠다. 계란이 둥둥 떠 있어. JSA 보는 것 같아. 나는 계란. 너무 계란 보고 상당히 군침이 흘렀는데 재밌다. 먹으려고 보니까 아유, 냄새가 나가지고 아유. 그 향기가 음식 향기가. 재밌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먹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서울로 들어왔어요. 분대장 동지, 저기 저 오래 나와가지고 강타기를 하는데 아, 좋은 말입니다. 어른이든 어린아이 저 강에 반만 건너면 무조건 비법월경의 반역자야. 빨리 가라. 빗자루 들고 따라가라.
국경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밀수꾼을 도강시켜주기도 하고 북한 주민 탈북을 도와주는 일도 했던 국경 경비대 출신 전철훈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경경비대에서 10년 동안 복무한 전철훈입니다. 저는 국경경비대에서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참 많은 힘든 일들 많았죠. 근데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는 진짜 제 손으로 밀수도 시키고 도강도 시키고 솔직히 제가 잡아온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오, 저분 봐라. 함경북도 교흥군 운덕역. 예. 중국적으로 보면 훈춘이나 이 앞이죠. 네. 처음에는 십자회단에 있다가 김정일이가 2005년도 십자회단 현지도 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기념 촬영했거든요. 봤어요, 김정일? 네, 같이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데로 옮긴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더 나쁜 데로 갔죠. 왜요? 돌아가시면서? 김정일을 봤는데. 복을 받았으니까 그만짝 복받은 것만짝 하라고. 복받은 것만짝 하라고. 그 다음에 뭐야 도대체? 복을 경비분대 있었는데 해가지고 경비분대가 이따가 27회단으로 쫓겨갔어요. 보답하라고. 그렇죠. 모든 게 다행이네. 그때부터 연선에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밀수도 수없이 했고요. 김정일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선에. 그래서 김정일 때는 함정원이 있었어요. 함정원이 있었는데 네. 무슨 적창 설치하고 연선에 적축 설치하고 가시방망 설치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탈북하시는 분들을 죽으라고 만들어놓은. 네, 근데 그건 그런데 적축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왜요? 적축은 딱 밟잖아요. 못 뽑아요. 발목이 이게 간통 나거든요. 대나무로 한 거예요? 뭐예요? 대나무인데 양옆에 나무에다가 보슬리자처럼 똑같이 박아가지고 가운데 요거 신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 딱 밟으면 거기 빽 돌아가면 발목 두 개 양옆으로 찝죠 뭐. 그러면 발목 잘. 걷지도 못하는 것뿐이나 발목 잘라야죠.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게 탈북자는 누군가 탈북자도 밟은 거 많고요. 여기가. 발목 우리 잘. 군인들도 당한 것도 많거든. 제가 오다 보니까 딱 그 국경경비대 넘는데 그 나무들이 있잖아요. 도망가는 네. 때. 근데 막 밤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무 가지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방망이에다가 그 못을 그렇죠. 박았어요. 방망이에다가 그러니까 나무에다 이자도 똑같아요. 경비대는 그래서 다 나무 씁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꼭대기에다 꾼 매달아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거기 왔다 갔다 하죠. 바람 불면 흔들려요. 가다가 넘어가다 그거 밤에 안 보이니까 들이 쫀단 말이에요. 그거 치면 이마빵 나가지고. 아이고나. 이만갑 최초로 국경경비대 전철훈 씨 모셨는데 전철훈 씨가 북한 국경의 비밀을 하나 밝혀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비밀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 국경에 있는 네모 가짜다. 뭐가 가짜일까요? 설마. 북한 국경에 있는 국경 경비대는 가짜다. 진짜 포니아 씨는요? 아니 저는 약간 보태자면요. 가짜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한 인형들이 서 있다. 경찰 곳곳에 서 있는 것처럼. 호수아비. 그건 있어요. 있어요? 네. 인형들이 서 있다고요? 예, 인형은 있어요. 그 봐. 호수아비는 있어요. 저는 북한 그 경비대들이 들고 있는 총이 가짜다. 나도 설마. 그럴까? 이건 너무 충격인데.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국경에 있는 철조망은 가짜다. 와. 북한의 그 경비대가 있는 철조망이 가짜다. 이거 철원 씨 맞아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는 거기 김정은이가 돌아가지고 한 건데 중국 쪽에서 갑자기 철조망을 쫙 씌우니까 김정은이가 지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대 쪽에서 철조망을 씌운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씌워라 해가지고 우리는 전주를 3m 간격으로 해가지고 통신선을 아래로 내줄 까란 거예요. 원래는 통신선이 이렇게 전주 하나 세워 있고 이 아래 우로에서 두 줄로 해서 넉 줄이 갔어요. 해가지고 위에서는 중대대대 통신선이고 아래 두 선은 잠복 초소 사이들 통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철조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통신선이죠.
철조망도 아니네요? 그럼 그냥 철저망도 아니죠. 줄이 그냥 전화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위험한 거는 오히려 중국 국경 쪽에 있는 선이네요. 근데 나도 뭐 넘어올 때 보니까 중국 뭐 그것도 나도 뭐 손으로 올리고 그냥 넘어왔는데 아 그러면 그걸 왜 세운 거야 둘 다? 전기도 안 오르고. 저게 전기도 안 통한다는 거죠, 결국. 그렇죠. 전기였다간 중대대대 다 날아나죠. 왜요? 전화기 다 폭발하죠. 통신선이래잖아. 통신선에다가 전기 오면 무조건 전화기 다 날아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영화 속에 보면 네. 국경 경비대가 진짜 힘 있는 갑 중에 갑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주민들을 밀수도 시켜주고 뭐 주민들도 밀수하는 목적은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네, 도와도 주는데 뭐 얻은 사람들마다 뭐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얻은 사람은 왕복 갔다 오는데 2천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얻은 사람들은 갔다 오는데 돈 대신 뇌물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뇌물 받아서 필요 없잖아요. 난 그저 돈 받는 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편하고. 그렇죠. 밀수꾼들도 뭐 중기 밀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네. 뭐 어떨 땐 TV도 받은 적도 있어요. 하고 강폭이 250이라 함부로 진짜 겨울에도 힘들어요. 아, 그 지역은 쉽지가 않네요. 네. 넘어가려면 솔직히 말 잡혀요. 그러니까 훤히 보일 거 아니야 네, 여기저기서. 그렇죠. 두만강이랑 눈 오고 나면 겨울에는 눈 오고 나면 더 세탁하게 더 잘 보여가지고 예. 거기다가 뭐 한 번 빠지게 되면 솟아 못 나죠. 인간의 사람들은 시험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떠내리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거기서 진짜로 뭐 뇌물 가져오면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받아주겠습니다. 이게 아닐 거예요. 뭐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나도 뭐 그런 적 많지. 뭐 뇌물을 받고 넘겨주고 받고 하는 거 있는데 그때 당시는 나도 좀 정치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넘겨줄 사람은 넘겨주고 네. 난 내 마음에 맞지 않았으면 잡아였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되죠. 아,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 조건 안 들어주면. 돈?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실이 되는 사람 많죠. 뭐 엄마가 아파서 중국에 약가지를 간다든지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다 온다느니 그거는 구실이고요. 나도 이렇게 떡 잡으면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인 줄 알거든요. 하면 묻지도 않아요. 좀 턱 봤을 때 무슨 냄새가 달라요. 전문적인 하는 사람은. 이렇게 떡 옆에 가면 약간 좀 부르주아 냄새가 약간 나거든요. 화장품 냄새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연의적인 맹목적이 아니로구나. 벌써 그만짝 나가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몸에 뵐 정도면 그만짝 나가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연행해라. 연행한단 말이에요, 서대로. 근데 천우 씨, 네. 이게 뭐 많이 잡기도 했지만 네. 왜 지금에 와서 잡아놓고 후회되거나 아유 그때 좀 봐줄 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10대, 20대 초반인데 가들이 뭐 10대 나이에 거기 가면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그 가들도 앞으로 살 날은 많은데 거기 가면 10대 나이에 인생 끊겨야 되는데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국경강비대한테 되게 고마워요. 이렇게 이분도 좋으신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만강을 넘을 때 일전 한 푼은 안 줬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분은 가족이 모두 다 같이 간다 그러면 돈 받고도 잘 안 넘겨져요. 후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가족 다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돈 안 받고 넘겨줬어요. 예, 저희를. 예뻐서 그런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저희 부모님이 계획을 했는데 언니가 저보다는 크니까 언니를 먼저 넘겼어요. 언니 몸에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언니한테 넣고 어머니가 쓴 편지도 넣고 넘겼다가 언니가 일이 틀어져가지고 다시 북한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두만강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 군인을 만났는데 뒤에서 정치지도원이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딱 본 거예요. 보고 아 너가 얘를 도와주는 브로커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챈 거죠. 그래가지고 언니랑 군인을 데리고 독방에 넣고 보이브에서 3일 동안 취조를 한 거예요. 고문을 하면서. 근데 언니 몸에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치. 사진도 있고 어머니가 써준 편지까지 있고. 근데 언니가 이거는 옛날에 어머니가 내가 다른데 지방 놀러 갈 때 써준 편지고 사진은 내가 거기 놀러 가면 부모님이 보고 싶을까 봐 그랬고 저 군인은 사실 내가 두만강에서 물 담그고 놀다가 나왔는데 위험하다고 나를 두만강에서 건져준 거다라는 거를 고문을 3일 동안 받으면서도 군인을 불지 않은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그분은 그게 너무 고맙다고 자기 목숨을 살려줬다고
돈 한 푼 안 받고 저희 가족을 가서 아유. 진짜 어디 가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넘겨줬어요. 언니가 그걸 지켜준 거네요. 언니, 그죠? 언니 덕분이기도 하죠. 또. 탈북을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다 꼬였는데 유일하게 남은 거는 내가 그 평양에 나갔을 때 내가 입당을 해야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를, 어머니가 지은 죄를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입당을 해갖고 씻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내심. 그래서 그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돌족돼서 그 3년을 그냥 죽으라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그 대대 정치 지도원이 날 하루 부르더니 야,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위로가 해서 당당하게 또 이렇게 어깨를 펴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해서 나라의 큰 이런 일꾼이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 그런 말 해요. 좀 잘난 척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따로 부르더니 너 안 돼. 너 아빠 엄마 서류가 이렇게 됐고 넌 아빠 엄마 토대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그 3년을 그 개처럼 국가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했는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 아빠 엄마 토대 때문에. 뭐 그다음에 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도망쳤죠. 거기서 도망쳐갖고 나는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안 하겠다.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갖고 도망쳐서 이제는 뭐 탈북을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이게 또 무사히 또 한국 왔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참 마지막까지 꼬이는 게 덫에 걸렸어요, 제가. 무슨 너? 그 북한의 그 국경경비대가 내가 넘겨주겠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넘겨보내면서 돈을 받다가 제대 말기에 입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오라 해갖고 확 잡아서 자기 성과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걸린 거예요. 어떻게? 원래는 저희 아는 형하고 2명만 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 현장에 나가니까 새벽 1시에 나가니까 5명이 있는 거예요. 저희까지 포함해서 7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보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거예요. 한꺼번에. 예, 근데 아마 그 브로커도 그 군인하고 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너 그때 거기는 여자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모이니까 뭐 장애인 걷지 못하는 분을 업으라는 거예요. 저 두만강 뚝까지 그 옆에 같이 있던 형을 업으라고 하더라고요. 뚝이 있어요. 그 두만강 앞에. 그게 북한에서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두만강 뚝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국경경비대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뚝인 거예요. 근데 뚝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1단까지 올라갔어요. 막 숨이 막 단내가 나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저희 가는데 위에서 석 하는 거예요. 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기침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치. 조용해야 돼. 근데 거기서 내가 그다음에 무조건 도망쳐야겠다. 여기서 뭐 늘 생각 다 들더라고요. 여기서 도망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다 한국 가는 인연이었거든요. 한국에 다 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선이에요. 이미 일반 범죄자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그 첫 번째 단까지 올라온 거 한 5m 되는데 거의 그걸 날다시피 해갖고 됐거든요. 계속 달리는데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왜 넘어지면 훗날에 생각하고 그럼 논밭이에요. 그 뚝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뛰는데 뚝에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딱 까지고 피 다 나고. 그렇게 막 한참 뛰는데 어제 땅땅땅 이렇게 소리 나더라고요. 내 옆으로 있잖아. 이 밤이니까 총알이 나가는 게 보여요. 총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쏘는구나. 와, 이게 나를 죽이자고 하는구나. 이게 딱 그러니까 도망치니까 총 쏘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누가 나한테 총을 쏜다고 생각? 근데 그때 참 이게 정신이 막 나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막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막 들어가면 왜 내가 왜 계속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다 고생했어. 이때까지 살려고 애쓴 죄밖에 없어. 이제 조금 해서 또 살려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왜 이 길까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막 그냥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뭐 이러면서 뛰었죠. 근데 다행히 한 20m 지나게 되면 그게 안 보이는 상황이 사람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서 길까지 나간 거예요. 막 허허 이러면서 뛰는데 그때 길에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서 쓰고 갖고 야 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허한테 군관인 거예요. 군대. 그 부대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서는 군대 대원들이 나를 총 쏘고 길에서는 그 장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나도 내가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아니 그 앞에 그 자전거 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군대가 뺏었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군대를 못 받는 거야. 근데 그 자전거 잃으면 큰일 난다고. 못 받는 거니까 엄청 당황한 그걸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못 받는데 야 거기 빨리 가보라. 다행이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안에 여자 혼자 다니고 남자 혼자 어린애가 다니길래 군대들이 막 자전거 막 뺏어요. 강도질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만한 거짓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가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을이 하도 작다 보니까 야 저 어제 그 한국 가려고 도망갈 넘다가 하면서 잡혔단다 뭐 이렇게 돼서 소문이 다 나요. 근데 내 말고 6명이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아니 내가 그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의심을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연스럽게 출근을 하게 되면 야 무슨 두만강 넣겠다 내가 무슨 그 출근을 했겠냐 이런 생각 그리고 브로커가 설마 나를 부르겠냐 이런 생각에 그냥 나가자 얘가 출근을 했죠. 어머. 다음날에 좀 솔직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엄청 떨면서 출근했는데 첫날에 괜찮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날도 괜찮고 아 나 완전 똑똑하네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3일째 되는 날에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막 문 두드려갖고 나가 보니까 벌써 보이부에서 팔 빡빡 꺾더라고요. 아이고 잡혔구나. 그 팬티 바람에 자다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보이부에 들어가는데 초조림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초절임. 보이부에서 초조림 시키거든요. 이게 뭐냐면 배추 김치 만들기 전에 이렇게 소금이랑 뿌려갖고 날배추를 이렇게 죽이는 게 있어요. 근데 보이부 용어인데 그렇게 한 절반 죽여요. 2월 25일인가 그때 잡혔거든요. 속옷바람에 그 철통에 이렇게 넣어요. 발로 차갖고 이렇게 넣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냉기가 막 사로 막 바늘로 찌르러 갔거든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면 또 정신이 잃어요. 그러다가 소리도 지르다가 그게 되면 다시 깜방이고 그리고 한 번은 난로가 있어요. 각 그런 보이부 조사실에 난로가 있는데 그 갈구리라고 그 밑에 숯 이렇게 재를 끌어내고 이게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딱 때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날이 픽 돌면서 옆구리 푹 찍힌 거예요. 이 옆구리하고 이 척추 쪽에 찍혔어요. 지금도 상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자살 시도도 한 여러 번 했어요. 자살 시도 뭐 자동차에서 떨어져서 죽으려도 했었고 한 번은 그 나를 이렇게 그 경비실 부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기회다. 아이고. 예,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를 다 꺼냈어요. 그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나무를 다 꺼내니까 가스가 연기가 꽉 차서 그 질식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 그거 다 꺼내서 연기가 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의식이 점점 잃어지는 거예요. 나 죽는구나 하면서 울면서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몇 시간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북한에 그 가스 먹게 되면 훅을 이렇게 코에다 맞게 되면 또 정신 차리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쓰러진 게 바닥에 코로 대고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또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살아났는데 얼마나 슬픈 줄 알아요? 어떡해. 뭐 울었어요. 저는 왜 살았지? 막 이 고통이 안 끝나는 거예요. 네. 안 끝나요 그냥. 저 엄청 울었어요. 왜 이렇게 죽이지도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죽지다? 이 무슨 목숨이 이렇게 즐기냐? 또 내일에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근데 이미 그때 불이 다 죽어갖고 가스를 다시 맞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의식을 거의 해몽해몽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 자살 시도가 더 보이부로 제가 호송되게 됐어요. 원성에서. 근데 북한은 범죄자 특수용 차량이 없어요. 일반 범죄자들을 호송할 때 일반 서비스차를 장사하는 차를 잡아다가 야 나 범죄자 호송해. 야, 그럼 그걸 공짜로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거의 폐인이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거의 여기가 다 척추하고 이쪽이 다 굶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맞아가지고 여기 눈도 없었고 거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걔네가 안심한 거예요. 이렇게 저 구석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나를. 그래서 그 지도운동지는 화장실 가겠습니다. 한 번만 보내주셔야 해서 화장실 한 번 갔다 또 한 번 갔다 하다가 그 산으로 떼가지고 5개 그 지역을 넘어가지 3일 동안 걸었어요. 280m를. 그래가지고 다시 안전한 지대에 오셨어요. 몇 월이었어요? 그게 그때 눈이 있었으니까 한 4월?
예. 옷은 제대로 챙겨 입었었어요? 그때 그 옷, 그 북대기 옷 있잖아요. 예, 그거 입혀가지고. 근데 나는 또 이게 산에서 오래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그 경비막이랑 있잖아요. 그 낡은 게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갖고 뭐 천조각지 있으면 막 장갑도 만들어서 손에다 차고 그래가지고 이삭주의도 하고 그래서 거의 계속 피떡 썼어요. 걸을 때 280m를 걸어가지고 3일 동안 도착해서 6월 20일 날에 두만강을. 예,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판문점이 있는 공동경비구역에서 그것을 통해서 북한 군인이 기순한 사건입니다. 뭐 대한민국은 물론 지금 뭐 전 세계가 아주 떠들썩하게 뭐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강찬호 선생님, 네. 그 사건 개요를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개성에서 한 10km 정도 이제 지난 그 지역에 그 이제 유엔사와 이제 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제 그 공동 관리 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동 관리 구역 이제 판문점에 있는데 이 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북한 군인이 자동차를 몰고 돌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돌진하는 과정에 이제 북한 추적조가 한 40발의 총을 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이 맞고 이제 내려와서 한국군 초소로 이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이제 그 병원으로 이송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공동경비구역이 이제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좀 대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실제 판문점 귀순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98년 이후에 변용관이라고 하는 이제 상위 분이 이제 귀순을 하게 되는데요. 변용관. 그 변용관 상위가 귀순을 할 때 원래는 계획 이제 귀순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그 계획했던 날짜 이후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권총 한 자루를 소지하고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와서는 이제 일반 병사가 한 분이 판문점을 통해서 탈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사실 언론에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안에 그 정보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게 이번이 결국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변용관 씨는 이제 인민군 적군국이라고 있습니다. 적군국. 네. 이거 뭐냐면 심리전 부대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휴전소에 나와가지고 남쪽 사람들한테 이제 그 대화도 하면서 북한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거죠. 그 심리전 요원이 이제 처음으로 탈북을 한 겁니다. 그것도 판문점을 통해서. 예. 이번에는 그 아무 작전 없이 휴전선을 좀 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쩌다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을까요? 차를 몰고 온 것으로 봐서 그 지역 군인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사경찰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군에서도 아주 뛰어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곳인데 그런 군인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 엄청난 간부로 출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출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이건 이제 그 남쪽하고 마주 있다 보니까 뭐 남한 방송도 들리고 또 남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의 군 보위부에 발각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적어도 5년 이상은 근무한 군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JS에 나가는 군인들은 남쪽 군대하고 신체적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 인민군 소위 이상을 하전사로 이제 바꿔가지고 내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전사 계급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군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대 중반이고 이제 군대에서 오래 훈련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이제 왔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 우발적인 사건으로 오지 않았을까. 예. 우리 북에서 탈영하신 우리 중대장님 왜 왔을 것 같아요? 중대장 생각에는. 일단은 극이 공동경비구역 위치하고 지리를 너무 잘 아는 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지간한테 스트레스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이라고 봐요. 운전수면 원래 자유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막 듣는 소리도 많고 막 라디오도 많이 듣고 하니까 네, 그 세 가지로 그냥 찍고 있어요. 그 자원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간다고 들었어요. 그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신 정보는 볼 거 아니에요. 북한군에서 뽑게 되면 이제 당 작정부의 전투원으로 뽑히는 게 1순위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군 정찰국, 세 번째가 이제 민경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우수한 인력이 이제 그걸 가는 것이죠. 예. 그 가족들 생각도 막 있었을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대가 있기 때문에 저 지역에 배치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계획적인 탈북에 훨씬 가깝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 JSA라고 하는 공간을 끊임없이 드나들었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곳을 들어올 때 충분히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토대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면 해당 지역의 보초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게 그쪽에 이제 그쪽과 이제 상당히 근접해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자주 이제 다니면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또 충분히 그 지리적인 측면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사전에 계획설보다는 우발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넘어왔고 넘어오는 과정에 배수로에 빠졌고 근데 그 뒤에 군인들이 추격조가 따라붙었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뭐 간부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차피 JS에서 이제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성분으로도 커버를 못할 만한 그 정치적 가오를 범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남한으로 가자. 그래서 도주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를 훔친 것 같고요. 자기가 운전하던 차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추적자가 따라붙은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총에 맞았고 또 차에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넘어온 상태에서 또 총에 맞았거든요. 근데 그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뒤에 여기 엉덩이 쪽에서 45도 각도로 총을 맞았는데 그 총은 약간 그 소총 계열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공동경비구역에서는 권총만 휴대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소총은 저희가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북한에서 이거는 정전 협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고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이번 일에 대해서는 북한은 아무런 입장 표현이 없나요? 군인이 탈출을 했는데 권총으로 쏜 게 아니고 소총으로 막 40발을 갈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쟁협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뭐 공작을 해가지고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싸워가지고 자기네가 넘어왔기 때문에 북한군의 책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내부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특히 이제 휴전선 같은 경우에는 감시가 워낙 심합니다. 그래서 병사 하나, 뭐 군관 하나를 놓고 인민군 정치위원, 보위군관 또 행정군인들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감시를 하거든요. 그런 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이 탈북을 했다. 이거는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JS에 근무하고 있는 그 뭐 보위군관, 뭐 정치위원 이 군 이제 그 지휘관들 전부 다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다 쫓겨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심할 경우에는 부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을 또 굉장히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 말 안 나오게 하려고. 근데 뭐 소문을 들으니까 뭐 수술 중에 보니까 이제 뭐 기생충이 발견되고 뭐 강냉이 같은 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보급이 그렇게 안 좋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한 25년 전에 해충약을 1년에 한 번씩 줍니다. 이게 사포닌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게 물약으로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충이 이제 다 살아있는처럼 막 나와요, 이게. 그런데 이제 거의 한 25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충이 있다.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북한 인민군의 최정예 부대, 민경 부대에는 최정예 부대의 그 군인 몸속에 해충이 있다는 것은 일반 부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니까 옥수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민경 부대는 100% 백미에다가 고기를 줍니다. 그런데 민경 부대마저도 옥수수를 먹인다고 하니까 아마 후방 부대에는 거의 뭐 죽을 먹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변 위협 이렇게 당하고 좀 위험에 노출됐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93년도에 탈북을 해서 북한 정권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최초로 이제 전 세계에 폭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북한의 이제 김정은 정권이 또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 내부의 정보 확산 이 사업을 이제 또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저를 아주 이제 눈에 든 가시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소포가 갑자기 하나 왔는데 되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볍고. 그래서 이걸 뽑는 순간 우리 직원들이 막 놀랐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런 판넬에 막 빨간 피 같은 게 확 묻어 있고 거기다 이제 도끼를 딱 박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얀 종이에다가 민족반역자 뭐 강철안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그거 다 이제 수거를 해서 이제 신고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배후 세력이 또 있으니까 뭐 일망타진하려고 놔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제 발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신변포 아마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가급, 낙급, 뭐 다급이 있는데 아마 이제 황장엽 비서가 살아계실 때 제일 높은 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가급이지만 그분은 한 뭐 6명 이상씩 막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명 내지 3명에서 24시간 이제 완전 무장하고 이제 이제 신변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조금 저는 또 나 등급으로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협박 전화가 북한에서 왔으면 잠잠히 살아라. 그렇게 하고 사실 그 전단지를 보내는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독침을 가지고 암살하기 위해 그 침입했던 그 탈북민 간첩을 잡았습니다. 평소에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화가 와서 지하철 어느 역에서 만나자. 근데 그냥 안 나갔던 거죠. 안 나가서 다른 경찰들이 나가서 체포하고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현장에도 경찰관님이 와 계세요? 저는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럼 데이트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럼 혹시 동행을 할 때가 있는 건가요?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남자친구는 모르는 거죠? 아나요? 대체로는 그 신변보호를 하는 데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사실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분들은 24시간을 따라다니고 집 안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와서 벨까지 눌러주십니다. 들어가는지를 벨까지 눌러주시고 아침에 출근 시간이면 집 앞에서 또 대기하시고 거의 그래서 이분들이 토로하는 게 사생활이 없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박상우 형사님 정말 이렇게 훈훈하고 정말 멋진 이렇게 멋진 분인데 어떻게 정민우 중대장님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처음 만난 지는 2014년 3월쯤에 처음 만났고요. 그 당시 첫 이미지는 이제 군인 출신이었다 그래서 저도 경계를 좀 많이 했었고 이게 저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막 자기 움직이는 활동 그런 그걸 왜 보여줘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철봉 있는 데서 말도 좀 빨라서. 더 빨랐어요 지금보다? 그 당시 말을 이야기할 때 한 20-30% 정도만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수긍은 해야 되니까 그래 이야기하면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민우는 그것도 모릅니까?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막 근데 두 분이 어쨌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뭐 한 20% 정도 이해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사님이랑 민우 씨랑 어떻게 대화가 좀 잘 되시는 편인가요? 지금도 힘들걸. 저도 몇 %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전화는 어렵지 않아요? 70% 내외? 100%까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70%.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전화 통화할 때는 이제 몇 번 다시 되새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만난 지 한 4년 된 거죠? 예. 근데 서로에 대해서 형제처럼 많이 알겠네요?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변보호 담당관이지만은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양산에 잘 안 있고 전국적으로 뭐 서울, 대구, 대선, 부산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또 뭐 사업도 한다고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걱정되셨겠네요. 예, 걱정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좀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아서 또 안정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민우의 숨은 재능을 제가 조금 그다 초기에는 잘 몰랐죠. 네. 그 보호 담당하시는 이 분들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제 좀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혹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닿을까 봐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상. 물론. 뭐 여러 군데 다니니까 사실상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민우가 이제 서울로 오면서 자기가 이제 사업적으로 많은 실패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애틋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친하게 된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제 개인적인 용무나 왔을 때는 이제 민우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또 민우 집 가서 이제 같이 또 자고. 그 민우 집에서 잠도 자보셨어요? 예, 저는 서울 올 때는. 진짜 근데 죄송하지만 사업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현재도 뭐 그렇게 좋아진 사업은 아직 없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끊어낸 게 중요한 거니까. 처음 양산 와서 친구들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막 밥 먹었는데 일단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했어요. 또 형사님 와서 밥 계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와서 계산해도 돼요? 그 이후부터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야, 저기 대한민국 경찰을 무슨 해주세요도 아니고 이게 지금 아니 박 계산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전화 와가지고 잠깐만 나오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가세요. 야, 민중의 직권이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 처음엔 몰랐죠. 처음이죠, 처음에 초기에. 일단 계산하고 가시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로 계산하니까 미안하긴 했죠. 경찰이 표현하면 안 되니까. 또 형사님한테 살면서 정말 많은 도움도 받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감사하고 그럴 때. 진짜 힘들었을 때는 딱지 빨간 딱지에다 따로 붙여놓고 차를 아예 차 앞에 들어가고 통장이 다 막혀버리고 카드 다 막혀버리니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쓰고 한 일주일 동안 술만 먹고 오른 것 같아요. 어디가 살 데가 없는 거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올 때 올라와서 가지고 머리맡에 긴장도 넣고 가더라고. 어머 어떡해. 그때 많이 울었대요. 그게 몇 만 원 안 되는데 그때 그게 진짜 힘들었는데. 그한테는 너무 컸고 망해봐야지 알아 다 망해봐고 없어봐야지 그 냉정감 그 서슴감 너무 알아. 하루도 라면 살 돈도 없는 게 야씨 내가 잘 나가던 게 내가 왜 그래 통장이라도 깝치미 뻔히 돌아다니는데 잘 나간 또 친구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지금까지 돈 좀 다 이런 질적 팔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야. 나 잘 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항상 민희야 어느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괜찮아 늘 이랬는데 같은 북한 사람들끼리 멋진 저하고 멋진 모델이 되고 싶었고 멋지게 항상 하던 내가 야 돈이 없는데 좀 어떻게 좀 주면 안 될까 이런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당시가 이제 제가 느꼈던 민우가 너무 힘들어했었고 사실 이제 그 정말 힘들 때는 저한테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저도 우연찮게 그때 서울에 가서 민우야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많이 힘들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자기가 정말 힘들 때 한 보름 동안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참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잘 이겨내려고 하는데도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좀 많이 애잔하죠. 예. 탈북민 친구 브로커 비용도 냈어요? 민우 씨가? 민우가 이제 양산에서 거의 한 1년 남짓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갔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서울로 가게 된 이유가 그 당시 사귀던 친구의 가족을 좀 데려올 그런 입장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뭐 한 2, 3천만 원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참 이게 자기 가족도 아니고 이제 친구의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한 발짝 좀 뒤로 있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애를 쓰더라고요. 애를 써가지고 저도 좀 많이 좀 애잔한 마음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처분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금도 빼고 또 여기저기 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서울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와이프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챙겨주자 이래서 이제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예. DMZ를 통해 탈북을 한다는 건 발견되는 즉시 북한 군인의 총을 맞을지도 모르고 지뢰밭 위를 두 발로 걸으며 남한까지 직접 걸어와야 하는 가장 위험한 탈북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DMZ를 넘어서 남측으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뒤에서는 추격조가 따라오고 총알이 빗발치는 과정도 겪은 분을 모셨습니다. 어머머머머. 북한 최전방 군인 출신 정한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의 항해북도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북한군 초소를 탈출하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정하늘입니다. 북한은요, 밝힐 전기는 없어도 가지 못하게 막을 전기는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뭘 막아요? 그래서 어떤 명목하에 그런 전기가 설치되어 있냐면요. 2200볼트의 고압 전기 철조망이
전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짜 전기 들어올까요? 네, 실제 들어옵니다. 우와. 눈으로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2200V 하면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멧돼지가 200kg, 300kg짜리 막 그리고 너루도 뭐 고라니 막 이런 게 걸리면 즉사합니다. 그냥 바베큐가 돼버려요, 진짜로. 터진다니까? 네. 그 정도로 높은 고압 전기 철책이고요. DMZ에 깔린 지뢰들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또 감시하고 있고. 그렇지. 그걸 다 피해서 설사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또 어떻게 맞아줄지 이것도 좀 미지수거든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자란 사람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허락이 된다고 태풍이 불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제 앞에 있는 그 철책이잖아요. 그렇죠. 2002년. 근데 정말로 강력한 태풍이 불면서 그 철책이 다 파괴가 됐어요. 딱 들어오니까 DMZ에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됐어요. 막 헤치면서 뛰어내려가는데 그때 따다당 하고 AK 중탄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갔어요. 저 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마음속에 부르짖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하늘에서 한일 씨한테 기회를 준 태풍이 바로 불었어요. 그날. 북한군 초소를 탈출해서 DMZ를 건너서 남한 초소까지 24시간 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자, 감시스러운 데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근무를 올라가게 됐어요. 저보다 2살 선임하고 같이 근무소로 올라가게 됐는데 전방에 있는 우리 국군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적이라고 하겠죠. 전방에 있는 적보다 뒤에 있는 보초상이 더 무서워요. 그렇지. 왜냐? 명언이다. 네, 올라와가지고 뭐 군무 잘못 쏘면 또 기압받고 두들겨 맞고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선임이 보초상 올라오니 잘 봐라. 그래서 뭐 자기는 피곤하니까 자겠대요. 감시근무 쏘는데. 지금 우리 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있는 거네? 그쵸. 전방에서? 그리고 저는 거기에 있던 AK 사총하고 총탄 90발이랑 그리고 수류탄 2발. 무게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쌍용까지 휴대하고. 왜냐면 경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쌍용 목에 걸고 감시대 밑에 내려왔죠. 성큼성큼 걸어서 철책으로 내려왔어요. 저녁 몇 시쯤이에요? 그때가 낮이었어요. 오후 한 2시, 3시? 철책에 정작 내려오니까 이게 전기가 다 다운됐는데도, 샷다운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흐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제가 거기에 죽어나간 멧돼지랑 고라니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거 잡자. 한번 손으로 한번 잡아보자 하고. 안 돼. 철조망을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셋을 셌어요,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떠봤는데 살았더라고요. 와, 대박. 그렇게 무사히 DMZ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첫 장애물을 극복한 겁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니까 DMZ에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됐어요. 감시대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DMZ 안이 정말 길어봤자 제 무릎까지 올 것 같은 그런 풀밭처럼 보였어요. 잔디밭? 뭐 그런 것처럼 보였었는데 정작 들어오니까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갈대가 제 키를 넘었어요. 갈대밭 속에 인적이 없다 보니까 가시농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와, 이런 게 보통 일 아닐 텐데. 네. 모르게요. 그래서 그걸 한 번 헤치고 발을 이렇게 한 발자국 들어가지고 지식이고 그리고 또 한 번 헤치고 또 지식이고 몸을 앞으로 향하고 그렇게 일보 전진 네, 그런 식으로 좀 내려왔던 것 같아요. 끔찍하다.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시 넘풀 때문에 전투복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긁혀가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떡해. 근데 뭐랄까 긴장하다 보니까 그게 아랑곳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그게 어차피 목적지를 정해두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무 서면서 봤던 남한 초소를 향해 가는 겁니까?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쌀한박 초소라고 먼저 언급을 했던 그 초소를 제가 타겟으로 정하고 DMZ에 뛰어든 건데
그 초소가 제가 태풍 때문에 강물이 엄청나게 많이 분 거예요. 그래서 강이 있었구나. 네, 그 강을 건너서 그 초소로 갔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어머.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물살이 저를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아이고야. 태풍 후에 무진장물 불어. 네. 그리고 제가 무기도 메고 있고 군복도 입고 있는 상태니까 몸 하나만 겨우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데 계속 기술으로 밀려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기를 포기해야 되겠다. 저 쌀한박 초소를 포기하고 강 따라서 내려가면 남쪽이 나오니까 그쪽 초소를 다시 찾아서 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좀 타겟을 변경을 했어요. 제일 가까운 초소를 가기를 포기한 거죠. 좀 더 대신에 거리가 늘어나게 된 거죠. 안전한 곳을. 예.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얼마쯤 내려왔을까? 갑자기 뒤에서 하늘아 막 이렇게 뭐야? 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버초장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풀숲에 딱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숨죽이고. 어떡해. 그렇게 한 몇 번을 찾더니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막 내려오기 시작했죠. 얼마쯤 내려왔을까? 어둑어둑 좀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북한 군인들의 경고 구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떡해. 정말 하늘에서 청천벽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었어요. 무섭겠다.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이랬을 때 움직이면 사격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뭐 서라고 해서 설 수도 없고 정말 그러니까 하늘 땅이 정말 맞붙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고. 완전 무섭겠다. 그래서 막 그 앞에 있는 가시가 그때만큼은 안 보이더라고요. 막 헤치면서 뛰어내려가는데 그때 따다당 하고 AK 총탄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갔어요. 그런 상황을 저는 영화 속에서만 봐왔지.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갑자기 총알이 막 날아가고 하니까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무서워서. 예, 막 그게 들어온 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제가 산 인생이 정말 길지도 않은데 그 인생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생각도 잠깐 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떡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마지막에 실오라기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늘을 보면서 저 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제발 좀 살려주세요. 와. 마음속에 부르짖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리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AK 소총을 가슴에 꼭 껴안고 거기에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었어요. 남쪽이 어디 쪽이라는 건 알아요. 그 방향은 자꾸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럴 엄두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으면 가자. 날까지 송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잠을 자긴 자는데 뭐 정말 잤다고 하면 그건 뻥이고요. 그냥 정신만 살짝 가물가물한 상태로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완전 영화 같은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좀 눈을 붙이시고 다음날 깨어났나요? 어쨌나요? 그렇죠. 깨어났었는데 근데 날이 밝았는데 깨어날 엄두가 그러니까 딱 싫은 거예요. 눈을 뜨고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상태로 그냥 싹 그냥 계속 잠들고 싶다. 안 되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어날 생각이 안 드니까. 무섭고. 아니 그러면은 한국 군인 눈에는 언제 띄인 거예요? 사품 주머니라고 해서 북한에 그 비가 오면 목달개나 수첩 이런 게 다 젖을까봐 바느질이나 젖을까봐 비닐 다니는 거 맞아. 네, 비닐로 이렇게 싸고 다니는 게 있어요. 맞아. 사품 주머니. 그 사품 주머니를 꺼내서 손에 들고 나머지는 주머니에 다 넣었어요. 그 비닐을 손에 들었던 이유는 귀순 의사를 표시하려고요. 그렇지. 역시. 야, 네, 흰 깃발을 흔들려고. 흰 깃발 맞지? 막 흰 비닐을 막 흔들었는데 소초에서 한 10초, 15초 시간이 잠깐 지났는데 그 거리가 한
5m쯤 딱 됐을 때 우리 군인들하고 5m쯤 딱 대치됐을 때 그때 당시 중대장이랑 부중대장 분 두 명이 나왔어요. 보급장기로. 네, 근데 한 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기수나라 오셨습니까? 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풀썩 주저앉고 쓰러졌더니 두 분이 막 뛰어나오시면서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저를 딱 부축해 주는 거예요. 쨍하다. 대한민국에 오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제가 몸무게가 40kg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못 먹어서 그렇게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흰쌀밥은 먹기 싫어서 안 먹고 그리고 너무 풍족하고 풍요롭고 그런 걸 보면서 매 순간순간 오기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오기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